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파티는 끝나간다고 하는 소리가 정말 섬뜩합니다. 그렇죠. 저도 무섭습니다. 옛날에 우리 금융위기 왔을 때 여기가 샴페인. 파티는 끝났다. 네, 뭐또 샴페인 그거는 위안이기 때문에 샴페인 너무 일찍 퍼뜨렸다 뭐 그런 그런 얘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파티가 끝나간다고 하는 게 지금 그 곧 조만간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중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위태롭고요. 네. 생각보다 지금 중국의 부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2011년 이후에 장기간 지금 그 성장 둔화가 계속되고 또 심지어는 남유럽 쪽에 재정 위기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들이 전혀 지금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몇 년이 흐르면서 북유럽의 도이치방까지 건실했던 독일의 은행까지도 그죠? 은행까지도 지금 부실 덤이 올라 있는 상황으로 유럽 은행들의 부실이 또 문제가 되고 결국 유럽의 재정 위기가 금융 부실로 지금 금융 위기로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럽 금융 위기,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위기가 동시에 터지게 되면서 정말 내년 2017년을 가늠하기 힘든. 과거에 치투 리스크가 우리가 미국 금리하고 중국 간데 지금은 중국하고 오히려 유럽에 그걸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 지금 그 선진국 중에서 잘 안 들립니까? 네. 예, 그 선진국 중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과 영국은 정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은 대대적인 그 버냉키라는 사람이 대공황을 가지 않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 양반이 대공황 전공자거든요. 대공황 때 한글 말씀드리면은 근본위제를 하고 있었는데 근본이라는 금의 양에 따라서 통화량이 공급되는 것이니까 네. 근본위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통화를 공급해서 한 나라들이 아마 이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이제 마이크 잘 됩니까? 그래서 네. 대공황 때 근본위제를 빨리 포기한 나라들이 성장을 빨리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훈 삼아서 버냉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자마자 바로 양적 금리를 제로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했고 영국도 그걸 본따 가지고 심지어 영국은 놀랍게도 영란은행 총재를 외국인 캐나다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회복돼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해서 중국이나 유로존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네. 하나 지금 현재 결국은 중국과 유로존 쪽에서 성장이 회복이 안 되면서 성장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투자했던 그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기업 부실이 증가하고 그것이 금융 부실로 전이가 되면서 지금 양쪽에서 메가톤급 핵폭탄급 그 위기가 몰려오면서 아마도 이것이 2016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터지게 되면은 이거는 현재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워낙 큰 그 덩치들이 터지기 때문에 파티는 끝나가고 있다는 표현이 섬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남유럽 재정위기 겨우 극복하는가 싶었는데 이탈리아 은행에 문제가 있다 하더니 바로 도이치방크 은행 얘기가 지금 계속 부실이 도이치방크뿐이 아니고 지금 이제 도이치방크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은행 감독청이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115개 정도 은행을 조사했더니 유럽 은행에 약 한 1조 유로의 금융 부실이 쌓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숫자고 중국도 사실은 좀비 금융, 기업 부실에 쌓이면서 은행 부실이 늘었다는 게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국의 더구나 중국의 부실은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보통 금융 부실 그러면 3개월 이상 연체한 것을 부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기준이 6개월 이상 연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서방 세계와 중국 간에 혼선이 있다는 게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지적해 주네요. 우리도 3개월 하면은 요주의로 들어갑니까? 고정이라고 그래요. 3개월 이상 일단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부실로 간주하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를 부실로 간주해서 지난번에 중국 국제금융공사가 발표한 걸 보면 약 한 1조 5천억 유로 위안 정도의 부실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금융 부실 비율이 자그마치 8% 정도 넘습니다. 보통 그것이 한
1.1 한 2, 3% 넘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 의문이 하나 풀렸습니다. 중국이 1.7인가 퍼센트 발표했는데 왜 월가가 8.몇% 나오냐 하니까 바로 기준을 정확하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중국을 들여다보는 월가 쪽 시각으로 볼 때는 중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시각인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중국 자체가 뭐 문제 있다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중국과 유럽 양쪽에서 양쪽이 다 그렇다. 위기가 터질 경우에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또 이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시카고 대학의 라잔이라고 하는 라잔이 이제 IMF의 최연소 수석 에코노미스트를 역임하고 지금은 인도 중앙은행 총재로 영입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또 인도도 대단해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불구하고 인도 중앙은행 총재로 영입했으면 하고 활동하는 이 사람이 얼마 전 발표한 논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긴 역사를 볼 때 1870년부터 1914년까지는 글로벌하게 자유화가 진행되고 세계화가 진행돼서 무역과 자본 거래가 확장되며 성장을 하다가 1914년부터 그것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침체해서 결국은 대공황으로 갔고 그 대공황의 끝은 2차 대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다시 이제 45년부터 이제 IMF가 생기고 월드뱅크가 생기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또 개방화 자유화로 하다가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축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라잔의 표현은 개방화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 그런 그 일종의 그 제2의 그 수축기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라잔의 그 논문의 포인트는 그러면은 1차 수축기의 그 대반전 세계화의 반전의 끝은 2차 대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2차 수축기 끝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컨대 중국도 경착륙하고 유럽도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에 돌입하면서 각자가 현재 각국이 자기 살기 위한 길을 모색하면서 그건 뭐냐면 결국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가는 거거든요. 2차 대전을 경제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시장 확보 전쟁이에요. 그 앞선 선진국, 미국, 영국하고 그다음에 후발 공업국, 일본, 뭐 이태리 등등 독일 그 선발 공업국과 후발 공업국 간에 시장을 두고 쟁패를 벌인 것이 왜냐하면 그때 다 공항수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 것이 2차 대전인데 라잔의 분석은 그러면은 지금 이 제2의 그 대반전 수축기의 끝은 무엇인가?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이런 것도 그거에 전초전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 이번에 지난 주에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상해에서 열렸는데 그 상해에서 아무런 합의를 도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각국 간의 각자 도생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20 회의에서도 해결책을 국제 공조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그 라잔의 논문을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한번 들춰봤는데 굉장히 그 우울한 정말 우울한 그런 상황인데 또 오늘 또 그런 무디스에서 얘기가 월스트리트라고 했습니까 나온 거 보니까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 그럼 그 끝은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섬뜩하게 생각해 보는 이게 뭐 한국이나 옛날에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 동아시아의 몇 나라의 위기 정도가 아니고 또 미국의 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중국이란 유럽이라는 거대한 국가들의 위기로 한꺼번에 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책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제가 잠깐 결국은 이 환율 전쟁입니다. 각자 도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환율 전쟁이거든요. 그런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환율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보이나? 파란 게 달러입니다. 여기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마우스가 안 되니까 달러 환율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게 이제 보이네. 여기 보면 이게 너무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요 빨간 게 이제 우리 원달러고요. 요게 이제 엔달러. 문제는 이제 엔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2012년 이후에 절하가 됐습니다. 한 70엔대 수준에서 120엔대까지 올라갔죠. 근데 원화 환율은 2014년까지 계속 절상이 됐어요. 2014년 중반부터는 조금 이제 다시 절하됐습니다. 문제는 요 부분들, 요 절상이 되는 과정 이것 때문에 현재 오늘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금 계속 절상이 됐죠. 절상이 되면서 사실상 1,500원대에서 한때 890원대까지 떨어져 가지고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70% 절상이 되었습니다. 이 효과가 네. 이 파장이 지금 나타나. 왜냐하면 이게 환율은 한 최소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수출 연속 3개월 두 자리 숫자 숫자로 감소했죠.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우리나라 이게 환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물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경제 침체가 있고 중국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침체가 있고 수요 면에서 또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그 수요가 적어진 속에서 일본은 그나마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엔화를 절하해서 물건을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려고 하는데 우리는 원화 가치가 그만큼 내려가지 못해 오히려 절상이 돼가지고 이런 엔화에 대해서 원화가 한때 70%까지 절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시제 3개월 연속 두 자리 숫자로 감소하게 되고 그게 6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 네. 그 부분도 제가 밑줄을 한번 꺼봅니다. 중요한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흔히들 가끔 보면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지금 환율 떨어져도 수출이 별로 안 늘어나네 그런데 그거는 시차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영업 적자가 많은 대기업들이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쌓였거든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가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그래프 있습니다. 몇 개도 좀 그러면 빨리 좀 보여주시죠. 그다음 하나 보게. 요거는 이제 특히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제품과도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안 볼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 파란 것이 우리 원화 환율이고 빨간 것이 위안화 환율인데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이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군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미 중국 제품들이 기술력이 한국을 추격해 와서 글로벌 체계에서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원화가 좀 더 절하폭이 좀 커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 경제가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중국 경제가 위험해서 한 달에 약 1,000억 달러 이상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위안화가 절하되고 있는데 그 절하되면 중국 경제가 더 위험해지면은 바로 그것이 한국으로 전염되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룡이 넘어지면 우리는 그 사이 바로 그래서 이 그래프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앞으로 중국의 위안화 환율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도 기분이 덜 좋아요. 우리 원화가 달러나 이엔에 좀 동조하지 않고 왜 위안하고 저렇게 움직이니까 우리 한계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것이 달러도 고려해야 되고 이엔화도 고려해야 되고 위안화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걸 우리가 통화 샌드위치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지금 통화 샌드위치 현상에 몰려서 세계의 통화를 같이 고려해서 환율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특히 저거는 뭐냐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투자자들이 보통 아시아 펀드를 만들면은 아시아 펀드를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돈을 투자하고 빼갈 때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뺄 때는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이 한 달에 약 1,000에서 1,100억 달러 빠지는데 한국이 지금 한 달에 100억 달러씩 빠집니다. 그것도 비례해가지고 중국 우리 싸다가 같이 움직이는 거는 이머징 마켓이라 이름 하에 그렇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약 한 3조 2천억 달러 있는 중국이 한 달에 1,000에서 1,100억 달러 빠지고요. 외환 보유액 3,600억 달러 있는 한국이 한 달에 100억 달러씩 빠집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중국에 전염이 되면 중국의 문제가 한국으로 전염되면 안 되는데 수출이 중국 감소하니까 우리나라니 같이 감소하고 그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일단 환율 동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이제 그래서 요거는 원위안 환율인데 최근에 조금 이제 이렇게 원화가 더 이제 절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그럼 우리가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왜 환율 가지고 절하되냐? 왜냐하면 이게 자본 수지를 같이 보면은 금융계정인데 경상수지는 흑자지만은 금융계정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그 얘기군요. 우리가 분명히 수지가 나쁘지 않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그게 항상 수지는 외환시장의 달러의 움직임은 경상수지만 보는 게 아니고 경상수지와 금융수지 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을 보면 경상수지는 플러스인데 금융계정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같이 봐서 이제 그걸 국제수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거죠. 그걸 합해 보면은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요게 이제 12월까지 한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엔 더 떨어졌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떨어진다는 어떤 의미죠? 좀 쉽게 그런 거 이제 뭐냐면 주시죠.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수지 하면은 나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경상수지로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금융계정에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1, 2월 달은 여기에 더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계정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어디서 많이 나가는가 제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걸 좀 나눠가지고 금융계정을 주식하고 채권, 기타는 뭐냐면 은행 대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을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은행 채권도 나가고, 요거는 이제 1, 2월 달인데 은행 채권도 나가고 은행 대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08년 위기 때도 바로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며칠 전 한경 기사에도 채권에서만 뭐 5억 달러가 네, 순매출 때 나갔다 뭐 그런 통계가 기사 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저 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직접 그 부채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주식에서 돈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채성 정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에 돈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에 나가는 건데, 전부 합하면은 제가 대충 보니까 7월 달부터 급증했어요. 쭉 급증했다가 최근에는 한 달에 100억 달러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상당히 우리가 한 3,800억 달러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3,600억 달러. 600억 달러. 빠졌군요. 그 사이 또 빠져서.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될 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돈이 이제 요거 보면 정확하게 요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데,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파란 게 돈이 들어온 거죠. 주가가 올라가죠. 돈이 나갈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본이 우리 주식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한 30% 정도 보유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대주주들이 대개 팔지 않고 또 자기 갖고 있으니까 실제 거래되는 주식량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큰 거죠. 아마 개별 주식도 그럴 겁니다만 여기 극명하게 나오는 거죠. 외국 네, 주식 들어오면은 주가 오르고 빠지니까 참 이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요렇기 때문에 바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죠. 외국 주식이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요건 환율이거든요.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당연히 올라가죠. 돈이 들어오면은 환율은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돈이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죠. 바로 이 현상을 보이는, 여기 보면 여기 좀 더 정확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나가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돈이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죠. 이런 현상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기 보면 주가 환율은 반비례합니다. 이게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땐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요가 연관이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의 환율에 영향을 받고, 중국의 환율에 영향을 받고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더 빠져나가겠죠. 원래 꼭 저 현상이 원래도 유별나게 잘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상승률 플러스 우리 원화 절상률이거든요. 근데 원화가 절하될 걸로 생각되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문제뿐만 아니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에 따라서 원화 환율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빠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중국 문제를 계속 우리가 워쳐야 되고 해야 될 필요가. 또 한번 중국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빨간 게 이제 원엔 환율인데, 원엔화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우리 수출이 드디어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란 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하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기 회복 정도와 금리 인상 언제 될 거냐 하는 건데, 일단 경기가 금년 초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워낙 좀 이제 수출도 감소하고 해서 금년에는 추가 인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 지표들이 4분기 성장률이 1.0%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가 상승률이 1.7%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4.9%가 나와서 연준은 실업률 5.0%, 물가 상승률 2.0이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네요.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그것도 시차를 두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들어서
6월경쯤 돼서 한두 번 올릴 거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로 올리진 않을 거고 그래서 6월이나 9월 정도 올리지 않을까 해서. 그건 아주 최근에 지금 트렌드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아마 지금 약간 달러가 약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 6월 달에 올린다 그러면 5월경부터는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중국 문제, 아까 얘기한 중국 문제인데 중국 문제가 연착륙 여부와 자본 유출가 위안화 조로가 우리 원화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금년 중에 이것도 이제 연착륙 한 달에 1,000에 1,100억 달러 빠져나가는 이거 조금 더 가속화 될 겁니다. 되면서 중국이 금년에 약간 연말에 한 7위안까지 지금 현재 달러당 6.5254 정도 되는데 이게 7위안 연도가 약 7%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다 이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중국 정부도 갑작스런 유출은 반대하면서도 수출 증가를 왜냐하면 제조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완만한 절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미국 달러, 위안, 엔을 같이 봐야 되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본은행이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일본은행이 지금 현재 금리를 지난 1월 29일 날 마이너스 0.1로 갔는데 투자자들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0.1 갖고 안 되고 마이너스 0.34 정도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0.3인데 이번에 또 3월 10일 날 마이너스 0.5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스위스 중앙은행 마이너스 0.75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경기가 더 안 좋은데 마이너스 0.1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마이너스 0.3이나 4 정도 내릴 걸로 이번 3월 15일 날 내릴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여름 사이에 한 달 사이에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금리가 0.2%포인트 떨어지면 국채 가격은 1% 올라갑니다. 한 달 사이 1%면 연율 나면 12%를 먹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채권 딜러들이 일본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안전자산이 아니라 순전히 금융공학이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은 오히려 독일이 더 안전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일본은 외채 비율이 GDP 대비 260%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자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수익률, 기대 수익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일본에서 만약 이번 3월 15일에 일본은행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3 내지는 0.4까지 내리면은 이제는 더 일본 국채 가격이 안 올라가겠구나. 다시 말해 일본이 금리를 충분히 내려서 일본 국채 가격이 안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일본 국채를 더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엔화가 그때부터 약세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일본은 금리를 더 내렸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고려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금리가 이번 3월 15일 날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 미국이 올리기 전에 금리를 한두 번 내려서 현재 너무 안 좋은 경제 상황을 좀 돌파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 해도 환율이 좀 올라가도 수출 회복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이나 미국, 중국 따라서 환율을 너무 많이 올리다가는 외자가 너무 많이 자본 유출이 너무 많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이 한국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래서 제가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요거는 빨간 거는 미국 금리가 이제 아마 6월경부터 올라갈 거다 전망을 한 거예요. 본래 미국 금리가 정상적으로는 한 2.5% 정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못 올리고 미국도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 부담이 되니까 한 내년 17년, 18년까지 갈 겁니다. 이거를 올리면서. 그러면 요거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파란 게 이제 엔달러 환율인데 지금 떨어졌죠. 근데 앞으로 지금 환율이 떨어졌는데 엔화 강세죠. 근데 일시적으로 그렇고 일본이 이제 금리 충분히 내리고 나면 다시 약세가 돼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엔화 약세 될 수밖에 없죠. 중국도 여기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 아마 이렇게 되면은 금년 말에 대체적으로 중국 위안화는 여기 금년 말에 여기 2017년까지 그려놨는데 금년 말에 대체로 7위안 정도. 그다음에 엔화는 약간 120안 좀 넘는 123 정도 요렇게 이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연말쯤으로 보는군요. 지금 110 얼마 되죠? 지금 114 중반. 연말 정도 그렇게 될 걸 보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원 환율은 어떻게 될까? 파란 건데
우리가 최소한 원하는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 지금 수출이 안 되면서 기업들이 완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를 유지해 주려 그러면 엔화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원화도 올라가줘야 돼가지고 저 빨간색이 원 달러 원엔 환율 원엔이군요. 원백엔 환율입니다. 예. 원백엔 환율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제가 옛날에 과거에 분석을 해봤는데 한 240원 정도 돼야 우리나라 수출이 가격 경쟁력이 지금 1,100원 정도에서 약간 내려가는 지금 1,080원 정도입니다. 1,080원. 예, 1,100원 터치를 했죠. 예. 근데 문제는 이 1,080원 갖고는 수출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올리면은 우리나라가 자본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올리지 못해. 그래서 참 고민이 뭐냐면 이 정도는 최소한 유지해 줘도 수출에 긍정적 원예는 재정거래인데 그걸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국제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약세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최소한 그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할 경우에 해야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는 원화 환율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리쿠션으로 하려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원화 환율도 배석해 제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한 이유가 그겁니다. 엔화, 위안화, 달러를 고려하는 바로 통화 바로 해야겠죠. 그렇게 이거 뭐 자꾸 강세에 가고 있는 달러에다 연동을 시켜 놓으니까 좀 환율 정책이 너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충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연말에 여기 그림에 보면 연말에 한 1,300원 정도가 가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요. 원 달러가 1,300원 연말에 가고 그렇게 되면 1,300원 정도 간다 그러면은 엔화 환율이 약간 달러당 123원 정도 간다면 지금의 원 100원 환율은 1,080원대를 유지해 주는 상황인데 수출로 본다면 좀 더 원 100원 환율이 올라가줘야 되겠지만은 자본 유출 문제 이런 걸 고려하면 이 정도 선에서 금년의 환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자, 이 부분 이제 한번 새겨 들어봐 주십시오. 원예는 대충 이 정도 선, 원 달러는 한 1,300원까지도 바라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하면 제가 옛날에 그 실전 분석을 해보니까 원 달러 환율은 대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좀 유지가 되는 균형적인 수준이 한 1,120원, 25원 정도 나왔거든요. 125원. 네. 예, 지금 근데 지금은 그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높죠. 예, 근데 원 100엔 환율은 한 1,250원 나왔거든요. 근데 원 100엔 환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달러화에만 고정돼 있는 연동돼 있는 환율 제도보다는 엔과 위안화와 달러를 같이 고려하는 우리도 중국이 금년부터 바로 배석기제도 도입하는 그거예요. 우리도 좀 뭔가 좀 상황이 바뀌면 빨리빨리 좀 적응해 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이야기는 끝하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말씀은 결국 그 환율 전망에 따라서 우리도 배스킷 제도를 해가지고 제가 시장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업하신 분들이나 혹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채권하시는 분들이 대충 금년에 환율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 환율 전망은 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은 대충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해야만이 큰 손해가 없다. 지금 말이죠. 무조건 하고 어디 그냥 해외 투자를 하라 뭐 그러는데 나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말씀이 기업이나 이런 하는 분들도 좀 잘 환율을 관심을 갖고 보시라 그런 얘기고, 또 정부도 그 환율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좀 더 선진적으로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나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우리 경제력이 위안하고 동조화된다는 게 이엔이나 달러와 동조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안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게 아직 우리 경제의 힘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수출 구조와 산업 구조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점에서 기분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하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무섭고 진짜로 참 영향이 크냐 하는 점을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